자, 혼합물의 분리. 결국 우리 혼합물이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혼합물이란 각자의 성질을 유지한 채 단순하게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성질의 뚜렷한 차이로 분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의 순물질 혹은 좀 더 비슷한 성질을 가진 혼합물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여러 개가 막 섞여 있을 때 하나씩 분리해내는 법을, 그 메커니즘을 같이 이해하고 배우자라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장 단순한 것부터 분리하는 개념이 나오겠다, 그지? 그리고 원리를 설명하는 거, 원리를 간단하게 이해하고 예시들이 많이 나와요. 예, 지난 시간보다는 쉬워요. 자, 첫 번째.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그 물리학적으로 밀도의 차이는 뭐를 만드냐면 부력을 형성합니다. 부력이라는 건 뭐야? 가벼운 건,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건 위로 뜨고 밀도가 큰 것은 가라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고체와 고체 혼합물, 액체와 액체 혼합물. 고체 A와 고체 B의 혼합물. 여기서 밀도가 A가 B보다 크다고 한다면 어떻게 얘를 분리할 수 있다? 밀도가 A, 액체 B인 액체를 만들고 리퀴드를 이용해서 A와 B의 중간이 되는 액체를 찾는데 단 액체가 A와 B를 용해시키지 않는 걸로 골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어떤 용기에 이렇게 액체가 들어있게 되면 밀도가 큰 A는 어떻게? 그렇지. 밀도가 큰 A는 바닥에 가라앉게 되고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B는 어디에? 그렇지. 위에 동동 떠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위에 거와 아래 거를 분리할 수 있겠죠. 용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거름장치나 이런 걸로 뭐 책 같은 걸로 걸러내면 되겠지. 요런 고체 혼합물의 분리 예시는 알곡과 죽정이, 신선한 달걀과 오랜 우리 달걀 방금 선생님이 이제 달걀 아이씨 하나 남겨놓을 걸 다 까먹었는데 요새 단백질만 먹고 삽니다. 프리랑 그 우리 계란 보면 여기 이렇게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요거는 있겠다.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좀 지저분하긴 한데 교부제를 쓸 수 있어서 좋네요. 요렇게 막이 있고 공기가 들어있잖아.
잘 안 보이겠다? 여기 공기가 왜 들어가냐면 갓 태어난 달걀은 이게 없어요, 공기가. 거의. 근데 닭의 알을 이제 둥지에 놓고 이제 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달걀에서도 수분이 어떻게 된다? 증발돼서 빠져요. 그럼 수분이 빠져나가는 만큼 요 난막이 줄어들면서 여기에 공기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달걀 크기에 신선한 달걀은 거의 공기가 없이 꽉 차 있고 오래된 달걀은 그만큼 수분이 빠져나간 거지. 그러면은 얘가 더 밀도가 커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달걀을 실제로 집에서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가라앉잖아요. 거기에 소금을 좀 뿌려서 일정한 농도를 맞추면 뭐부터 일어난다? 오래된 달걀부터 일어나서 위로 둥둥둥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삶아 먹네. 그대로 물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물에 식초 좀 붓고 삶으면 맛있는 삶은 난이 되는데 이해가 돼요, 요거?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는 무슨 소리냐면 원래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시골에서 벼를 베고 요즘은 이제 그 트랙터 콤바인으로 해가지고 기계가 베고 그 볏짚 지푸라기하고 벼 이삭하고 분리시키고 심지어 요즘에는 벼 이삭을 일정하게 모으면 비닐로 두들둘 감아서 그 겨울철 시골에 가보면 마시멜로우가 굴러다니죠. 그게 다 지푸라기예요. 그것까지 다 만들어. 기계가. 그럼 아저씨는 그 논주인은 그것 타고 쭉 지나가면 돼 그냥. 그러면은 쌀포대에 차곡차곡 쌀이 담기고 지푸라기는 둘둘둘 말아서 마시멜로로 만들어서 퉁퉁퉁 떨궈준단 말이야. 벼 이삭의 껍질을 까는 걸 우리가 정미라 그러는데 이걸 껍질을 싹 까서 껍질만 싹 날리면 현미고 그걸 좀 더 많이 깎으면 뭐 오분도미 그래갖고 쌀 씨눈까지 다 깎아내면 백미가 되는 거야. 네, 이거를 그렇게 깎은 건 이제 우리가 밥해 먹는 거고. 다음 해에 농사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벼 이삭 껍질 안 깐 상태인 거를 물에 이제 싹을 틔워. 네, 봄에 밭을 가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자리에서 일종의 밭으로 만들어서 이 싹을 틔운단 말이에요, 별도로. 싹을 틔워서 거기에 심어요, 촘촘하게. 그리고 그 작은 한 칸만 관리를 해서 그 싹 튼 게 요만큼 자라잖아. 그러면 얘를 그 트랙터에다 실으면 쭉 운전해가면 일정 간격으로 탁탁탁 심어줘, 기계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거 이제 전부 다 줄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다 심으면서 이렇게 모내기를 했는데, 그래서 모판에서 옮겨 심는 방법을 하는데, 그러면 그해 농사의 관건은 맨 처음에 싹 틔운 곡식이지. 벼이삭. 영양이 꽉 찬 게 알곡이고요. 영양이 덜 차서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게 죽정이야. 그럼 이거 두 개도 잘 골라서 심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하나 다 눌러볼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소금물에다가 와르르 쏟아 부으면 알곡은 싹 깔아앉고 죽정이 위로 둥 뜹니다. 그러면 쭉 뜨는 거는 싹 걷어다가 저희 소목으로 던져주고 밑에 가라앉은 알곡은 잘 다시 한번 헹궈가지고 잘 별도로 잘 말려서 따로 보관해 놨다가 그 다음에 모내기 할 때 쓰는 거지. 요렇게 오면. 그리고 사금. 금이라는 금속이 밀도가 되게 커요. 모래보다도 훨씬 크단 말이야. 해수욕장에서 놀다 보면 제일 불편하게 씻고 나올 때 떨어지지 않는 반짝이 모래죠. 그 금이다. 그게 사금이에요. 이 종아리나 이런 데 붙어서 안 떨어져가 막 손톱으로 끌어서 버리는 그게 금이야. 그 금가루라고 진짜 금은 녹 안 쓸거든요. 그래서 금 광물이 포함되어 있던 암석이 풍화되면 그 금 가루가 모래에 섞이는 거야. 근데 이 금속성 가루들은 모래보다 훨씬 밀도가 커요. 저기 저 책에 사진 봐봐. 접시에 이렇게 접시에 그 흙을 넣고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데 이렇게 잘 박자 맞춰서 흔들어주면 밀도가 큰 금 가루는 접시고 움푹한 데 남고, 보통 우리가 규산염이라고 부르는 모래 알갱이들은 물살에 떠내려 나가요. 그렇게 모여있는 금속 가루에 자석 갖다 대서 철가루 제외시키고 다른 약품 처리해서 다른 금속들을 싹 치우고 나면 금이 남아. 그걸 이제 녹여가지고 이렇게 알갱이 만들어서 이제 모아서 파는 일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돈 벌기 위해서 한 불법이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있긴 해요. 그리고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그거 할 바에 쿠폰 떼는 게 낫다. 헛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액체 A와 액체 B의 혼합물. 역시 밀도는 A가 더 크다고 치면, 밀도 차이가 나는 액체 혼합물의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서로 안 섞여요. 서로 섞이지 않는단 말이야. 층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분리하느냐? 그 양이 적으면 스포이트나 피펫을 씁니다. 피펫이 뭐냐면 과학실에 가면 있는데, 그 스포이트 유리 부분만 있는 것 같이 커다란 거 있거든? 그 과학실에 잔뜩 세로로 꼽혀 있을 거예요. 그걸 피펫이라 그래요. 그 위에 전자펌프나 핸드펌프 이런 거 달아갖고 쓰는 거고. 양이 좀 많으면 분별 깔때기를 써요. 뒤에 페이지 넘겨봐봐. 탐구까지. 한 바닥 더. 여기 있네. 탐구 A. 분별 깔때기에 맨 처음에 혼합 용액을 넣고요. 꼭 위에 콕 뚜껑을 잠그고, 밑에 꼭지, 즉 코크 밸브를 잠그고 위쪽 뚜껑을 열어서 혼합물을 넣고 닫아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원래는 잘 한번 흔들어서 섞어갖고 딱 세워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아래층에는 밀도가 큰 액체가, 위에 층에는 밀도가 작은 액체가 뜹니다. 층이 나뉘겠지. 안 섞이는 액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코크 밸브가 있고, 여기 이제 깔때기가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대로면 어떻게? 밑에 A층이 있고 위에 B층이 있겠지. 코크를 열기 전에 항상 뚜껑 열어놓고, 그래 공기가 잘 들어가서 정확히 잘 빠지겠지. 밸브를 열었다 닫으면서 첫 번째 비커에는 A만 모으고요. 그 다음에 샬레나 작은 비커에는 요 AB 경계선 있지. 거기만 조금 받아. 그리고 다음 비커에는 B를, 여기 밸브를 굳이 통과시킬 필요 없이 위로 그냥 부어내면 돼요. 그럼 이 경계선 부근 섞인 얘네들은 뭐 하느냐? 양이 이제 많아, 적어? 적지? 스포이트나 피펫으로 빨아내면 돼요. 이해가 돼? 위에 것만 빨아내가지고 밑에 거 조금 한 방울씩 조절해서 떨구고, 위에 거 쭉 짜놓으면 되겠지. 요렇게 해서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는 층이 나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밀도가 작은 게 기름류.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물. 기름이나 혹은 에테르. 그 다음에 사염화탄소. 사염화탄소보다 밀도가 큰 액체는 한 가지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 수은. 그래서 누가 밑에 깔리고 누가 위에 뜨는지를 가지고 분리하는 거는 이 분별 깔때기를 쓸 거고요. 학교에서 만약에 이 단원을 나가는, 지금 이 단원 안 나가잖아.
이 단원을 나갈 때 수행평가로 치면 이거 수행 잘 나요. 수행 잘 냅니다. 수행이나 서술형도 자주 나와요. 오케이? 요거 일단 필기. 요렇게 해서 분리 방법 하나하나 하고 예시를 들어가고. 거기에 예시에 보면 오일 펜스라고 있거든요. 요즘같이 그 석유 기지나 유조선이 공격당해서 지금 호르무즈 난리 났죠. 바다에 기름이 새 나오면 물 위에 이렇게 기름이 떠다니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오일 펜스를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오일 펜스를 쳐버리는 거야. 물에 뜨는 긴 튜브 같은 걸 물에다 띄워버려요. 연결해서. 그럼 어떻게 된다? 물은 밑으로 통과가 되지. 기름은 여기 갇힐 거 아니야. 이렇게 기름이 퍼지지 않도록 가둬놓고 기름을 잘 흡수하는 그런 소재로 된 그 기름 흡수하는 그런 청 같은 거 이제 바다에 던져서 기름만 쫙 빨아가지고 그거 이제 걷어 올려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그냥 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해냅니다. 예시는 이해가 되죠? 자, 필기. 네, 됐네. 상태 변화 온도의 차이. 결국 뭐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쓰는 게 온도 상태 변화하는 온도 차이, 즉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그냥 증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보통 증류라고 하는 것은 액체 물질의 대부분은 물에 녹는 고체 성분들도 포함돼요. 고체나 다른 액체의 보통 고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케이스에서 뭐만 한다? 액체를 끓여서 증기로 빼내서 그 증기를 식히면 다시 액체를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빼낸 거를 증류라 그래요. 그럼 우리 과학 실험할 때 쓰는 그 증류수는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고 수증기를 다시 액화해서 만든 물인 거. 그러면 그 물에는 다른 어떤 이온이나 그런 물질들이 녹아있다, 녹아있지 않다? 녹아있지 않은 순수한 물이 되는 거죠. 이 증류장치의 대표적인 게 이번에 흑백요리사 2에도 나왔던 저겁니다. 소주꼬리. 역사적으로 보면 몽골이 우리나라 침략하던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전달된 몽골식의 그 술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전에는 저 도구가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거기 맨 밑에 있는 항아리. 곡물로 만드는 술을 넣는다 그랬잖아. 딱 깨놓고 말할게요. 막걸리. 그 우유 색깔 나오는 뿌연술. 자, 균일 혼합물이다, 불균일 혼합물이다.
불균일이죠. 왜? 뿌옇잖아. 그지? 그 뿌연 탁주를 넣는 거야. 그리고 얘를 끓일 건데, 요 위에 있는 두 번째 항아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관이 나와 있지. 그리고 요 두 번째 항아리 안쪽에 요렇게 홈이 나 있어요. 가운데는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요 위에다가, 요 두 번째 항아리 위에다가 뭐를 놓느냐. 얼음물을 이렇게 담아놔. 그럼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이면 어떻게 된다? 여기 뿌연 탁주에서 뭐랑 뭐가? 물과 우리 에탄올, 알코올이 증발돼서 올라올 거 아니야. 증발되거나 끓어서. 근데 그게 여기 얼음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응결하겠지. 그럼 이렇게 응결된 알코올이 맺힐 거 아니야. 얘네들이 요 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요 홈에 걸리면 요렇게 빠져나올 거야.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기에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알코올 술을 담으면 여기 술은 어떻게 된다? 투명한 술이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과 알코올 그리고 약간의 맛성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색깔이 뿌옇다 안 뿌옇다? 안 뿌옇다. 이렇게 만드는 술이 진짜 소주입니다. 그 편의점에 파는 초록색 병에 담긴 거 말고 보통 도자기 병에 한 병에 최하 5만 원부터 가는 거. 그 안동 소주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만드는 술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코올 농도도 올릴 수 있고 불순물도 제거하는 맑고 투명한 술이 여기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 소주예요. 오케이? 요런 예도 있고 또 우리 부탄가스 있잖아요. 부탄가스 안에는 보통 우리 브루스타용 휴대용 가스 있잖아. 휴대용 가스 안에는 보통 프로페인이랑 뷰테인이라는 가스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프로페인은 끓는 점이 마이너스 40도씨고요. 뷰테인은 마이너스 0.5도씨야. 보통 우리가 부탄가스 하는 거는 휴대용 가스에는 얘를 훨씬 많이 넣어 놓긴 한다는 거야. 근데 얘를 차갑게 식혀서 차갑게 식히면 예를 들어 영하 5도씨 정도로 해놓으면 얘는 무슨 상태일까요? 기체겠지. 얘는 액체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면 뷰테인과 프로페인은 뭐 할 수 있다?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할 수 있겠죠. 그지? 아까 여기서 이런 중류가 가능한 것도 그때 그래프 그렸잖아. 어떻게? 에탄올은 몇 도에서 끓는다? 78도에서 끓고.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러면 술을 끓이면 어떻게 끓는다? 78도보다 살짝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 온도가 살짝 상승한 뒤에 여기까지가 에탄올과 물이 있던 곳이고 요 뒤에는 어떻게 된다? 그냥 온도 올라가서 물은 수평 구간이 딱 맞아요. 왜? 요 뒤에는 뭐만 남아있다? 물만 남아있는 구간. 여기는 물만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요 부근 온도를 유지하면 뭐를 할 수 있다? 더 농도가 높은, 순도가 높은 에탄올만 뽑아낼 거고. 근데 그래도 완전히 물이 제거 안 되는 게 여기서도 물은 뭐 하고 있다?
에탄올은 끓지만 물은 뭐 하는 구간이다? 증발이 되죠. 그래서 농도만 높아지지 100% 알코올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해요. 알겠지? 응. 요게 증류고요, 원래.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부터가 여기에 속하는 거야. 원래는 분별 증류라고 해야 돼요. 끓는 점 차이가 있는 서로 섞여 있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게 분별 증류야. 가장 대표적으로 부산에서 저기 울산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멀리 보여요. 뭐가 있냐면 온산석유화학공업단지라고 있어요. 울산 남쪽에. 증류탑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밌는 거 우리나라 석유 수출국이다. 우리나라는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신기하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제 난리가 난 이유 중에 하나. 우리나라는 원유, 즉 석유 원 재료가 나는 나라는 아니에요. 지금 뭐 동해안에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돈 들여서 팔 만큼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왜 외국에서 수입해오죠. 저기 인도네시아라던가 저기 뭐 이라크나 쿠웨이트 이쪽에서 수입해온단 말이야. 뭐 UAE라던가 그렇게 수입해온 석유를 한 400도씨 정도로 가열해서 이 증류탑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럼 증류탑은 어떤 구조가 돼 있냐? 요런 식으로 칸막이들이 잡혀 있어. (400도로) 가열했을 때 기체가 되면 이걸 타고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탑 자체에는 가열 장치가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여기에 원유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름이 섞여 있는 혼합물 상태로 땅에서 나오는 거를 집어넣고 끓여서 집어넣는 거지, 일종의.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에서 위쪽으로 석유가스가 나옵니다. 얘네들을 액화시킨 게 LPG, 아까 여기에서 말한 이 휴대용 가스 안에 들어있는 가스, 혹은 그 택시들, 그 가스 충전소 보이잖아요. 거기에서 파는 가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거의 다 도시가스를 쓰니까 안 보이는데 식당이나 그런 데 보면 오토바이나 트럭이 가스통 긴 거 배달해 주잖아요. 회elek통. 그 가스들이 여기서 나오는 가스. 리퀴드 프로폴리움 가스, 석유가스. 여기에 이제 뭐 뷰테인이나 프로페인 같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화되지 못하고 액체가 되는 걸 제일 위층에서 두 번째로 빼내겠지. 얘네들이 나프타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거 자체를 가공해서 휘발유로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나프타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요거 만든다고 석유를 수입해 온다고 보셔도 돼요. 이거는 뭐냐? 플라스틱 만드는 재료예요.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이 되게 발달해 있단 말이야. 니 옷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 옷 왼쪽 안에 보면 옷 소재가 뭔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그게 있어. 라벨이. 거기에 옷 소재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찾아봐봐. 보자. 여기 있네. 쉘 100% 폴리에스터. PR 100% 폴리에스터. 응? 그냥 간단히 말해서 폴리에스터라고. 안감이. 폴리에스터가 뭐냐면
플라스틱이에요. 니 지금 플라스틱 입고 있는 거야. 합성 섬유라 그러죠. 그거 만드는 재료가 나프타예요. 얘를 가공해서 에스테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에스테르를 다단계 분자 결합을 일으키면 폴리에스터가 된단 말이야. 나중에 이거 구조는 뭐 한 고3, 고2나 고3 때 화학 시간에 배우고 인문계나 과거나 고2 때 배우겠네. 그거 만들 때 쓰는 재료입니다. 나프타가 나와요. 보통 학교 책에는 여기에 휘발유라고도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두 번째, 그 다음 층에서 나오는 기름. 얘네들이 등유입니다. 등유는 어디 쓰냐면 기름난로 있죠. 석유난로. 그리고 항공유가 여기 들어가요. 그 비행기 기름이나 미군이 쓰는 가스터빈 엔진 탱크의 기름. 힘은 좋은데 연비는 똥만.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기름을 쓰고요. 그럼 그 다음 층에서 나오는 기름이 경유입니다. 속칭 디젤.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휘발유로 가는 차들도 나오는데 그 승합차들이죠. 봉고차, 미니버스 이런 애들이 원래는 이 경유 엔진을 많이 싣거든요. 힘이 좋아가지고. 이제 자동차 연료죠 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기름이 중유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배 선박용 연료가 중유가 많았는데 요즘은 선박용으로 중유를 잘 안 쓰고 이게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보통 공장이나 목욕탕 등에 쓰이는 대형 보일러의 연료로 많이 써요. 그러면 사실 휘발유는 요즘은 어떻게 만드느냐? 경유나 중유를 크래킹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커다란 분자들인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탄소 개수가 많아져요. 그 분자가 커져. 그럼 어떻게? 특정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얘를 잘게 자르면 이 기름으로 얘네들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렇게 크래킹 기술을 통해서 경유나 중유를 뭐로 만들어서 판다 우리나라는? 휘발유로 바꿔서 팝니다. 그리고 요 과정에 쓰레기가 생겨요. 그게 뭐냐? 수소가 쓰레기로 생겨요. 요거 모아다가 요즘에 수소차 충전해줘요. 이렇게까지 기름을 뺐는데 찌꺼기가 남아요. 이 밑에 찌꺼기가 남거든. 이걸로 뭐 하느냐? 뭐 할 것 같아? 얘네들이 뭐가 되는 애냐면 아스팔트예요. 그 우리 도로 포장할 때 보면은 막 뭐 부서진 거 깎아내고 거기에 막 자갈하고 이런 것들 넣었는데 검은 기름 비슷한 거 부어놓고 막 둥두둑두둑 해서 다져가고 딱 붙이잖아. 그 접착제로 쓰는 검은 그 다 썩은 기름 같은 그거 이겁니다. 얘를 끓여가지고 그럼 부드러워진단 말이야. 거기에 그렇게 부어놓고 압력에서 꽉 눌린 뒤에 식으면 얘네들이 딱 굳어버려요. 그러면 충격이나 진동 흡수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쓰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분리하는 거는 결국 뭐다? 요게 봐봐. 지금 여기는 물질을 두 가지로 분리했잖아요. 두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수평 구간이 두 개가 나왔지. 이것도 수평하다 치자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수평 구간이 여기에 섞여 있는 애들만큼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사실은 한 물질 같다면 얘네들도 사실 혼합물로 나와요. 우리 책에 보면 중류탑의 각각의 물질들의 온도가 끓는 점 범위로 나오죠. 그 말은 쟤네들도 순물질이다 아니다? 순물질은 아니에요. 혼합물인데
대부분 분자 크기가 비슷하면 비슷한 정도 성질의 기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 스테아르산 같은 거 녹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결정화시킨 뒤에 그렇게 걸러내는 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됐죠? 이런 거는 서로 섞이는, 특히 액체에 서로 섞이는 액체. 그럼 프로페인과 뷰테인도 다 액체로 만든 뒤에 온도를 천천히 올리면 프로페인부터 기체로 빠져나오겠지. 뷰테인은 액체로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끓는 점차로 뭐부터 분리된다 항상? 우리 요 중류탑에서 얘가 제일 먼저 분리되잖아. 어떤 게 분리된 거다?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분리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필기. 하고 그 뒤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가 다음 바닥에 있을 거거든. 필기하고 그 3번 있지? 자료 3번. 그것만 풀어봐봐. 오케이. 자, 드디어 이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 사실 요 내용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하기 때문에 중등에서 직접 언급이 안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추출하고요. 하나는 뭐냐면 거름입니다. 요 다음 단어부터 니는 그냥 시험 대비한다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추출이란 특정 용질만 특정 용질만 용해시킬 수 있는 용매를 이용한 분리예요. 집에 참기름 있죠? 근데 보면 그 마트에도 파는 그 대기업에서 나온 그 예쁜 병이나 금속 깡통에 들어있는 참기름이 있고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구해다 주신 정체 모를 소주병에 들어있는 참기름이 있죠. 웃긴 건 그 지저분해 보이는 정체 모를 소주병에 들은 게 훨씬 맛있다는 거잖아. 왜 맛이 차이가 날까요? 둘 다 참깨, 국산 참깨 100%라고 광고하는데. 참기름을 만드는 방식이 달랐었거든. 그러면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낸 정체모를 소주병에 담겨있는 그 참기름. 걔는 어떻게 하냐면 깨를 볶아. 맛을 진하게 한다고 거의 태워. 근데 깨 안에는 지방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세사미 오일이. 이렇게 거의 태울 만큼 볶으면 그 깨 씨앗 안에 있는 기름이 이제 액화돼서 좀 배어 나오기 시작해요. 표면으로. 그렇게 볶은 깨를 꽉 압축해서 기계적으로 강제 압착이라고 쥐어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압력을 해서 꾹 눌러 쥐어짜면 어떻게 된다? 참깨 씨앗에 배어있던 참기름이 밖으로 배어 나오겠죠. 우리 걸레 꽉 쥐어짜면은 물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꾹 쥐어짠 그 기름을 모은 게 정체모를 참기름이야.
그러면 대기업 참기름은 그렇게 해가지고 수율이 나올까요? 속도가 나올까? 대량 생산이? 힘들겠지. 어떻게 하느냐? 볶는 거는 똑같이 볶아요.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발암물질이나 이런 거에서 안 걸리기 위해서 좀 덜 볶아. 그래서 맛이 약간 연하긴 해. 그렇게 해서 볶은 뒤에 뭐를 한다? 롤러로 한번 쫙 으깨요. 콤프라이트 만드는 것처럼 납작하게 쫙 으깨. 얘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으깨놓고 에테르 같은 유기용매에다가 얘네들을 와르르 쏟아 부어요. 그러면 식물 섬유질 부분은 기름이 안 녹아나가는데 아까 말한 참기름 성분 있잖아. 그 참기름 성분은 에테르가 유기용매다 보니까 녹아나와요. 이게 참기름만 녹여내는 거야, 에테르에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 거름장치로 거르면 밑에 에테르와 참기름이 섞인 거는 통과가 될 거고 그 참깨 찌꺼기 걔네들은 거름장치에 걸러지겠죠. 그럼 거름은 뭐다? 원래 거름종이 자체가 아주 미세한 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해되지 못한 용질은 입자가 되게 클 거 아니야. 그 차이를 통해서 분리하는 게 거름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행동이 뭐냐? 혹시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커피에 진짜 관심이 많으면 집에서 이거 한 번씩 합니다. 일요일처럼 시간 여유 있을 때. 커피 드립. 그 원두 커피 갈아가지고 요 필터 종이에 꽂아놓고 위에 뜨거운 물 부어 내리는 거 있잖아. 하지. 예, 그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한 번씩 합니다. 나도 집에 있는데 안 해. 귀찮아서 요새는 안 하는데. 막 갈았잖아. 그게 거름종이거든요. 필터지가. 실제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커피 가루 이렇게 부어. 위에다 뜨거운 물을 싹 동그랗게 모양 만들면서 막 뽀글뽀글 식빵 구워가면서 붓잖아. 그러면 커피의 맛성분은 물에 추출돼서 거름종이를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커피 찌꺼기는 필터지에 걸러져서 위에 남잖아. 요게 거름과 추출인데 지금은 이제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덜 나오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소금하고 나프탈렌 있죠. 용매로 물이랑 에탄올을 두잖아. 소금은 물에는 녹는데 에탄올에는 안 녹아요. 근데 재밌는 거. 나프탈렌은 물에는 안 녹는데 에탄올에 녹아. 근데 재밌는 거, 물하고 에탄올은 섞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금과 나프탈렌은 혼합물이다. 물에 녹여서 거름 장치를 하면 소금은 통과되고 나프탈렌은 걸러지겠지. 물 대신에 에탄올을 쓰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됩니다. 요거도 뭐다? 결국은 녹았냐 녹지 않았느냐를 이용한 분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추출과 거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현재 중등교과에서 학교 선생에 따라서 가르치는 학교, 가르쳐주지 않는 학교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거름종이로 걸러내는 거.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한다. 이런 거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중등에서 안 하는 건데 연관되는 거기는 하다. 기억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중등 교과에서 나오는 첫 번째는 재결정이라는 개념이에요. 보통 재결정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 내가 뽑아내고 싶은 용질, 보통 이제 약품 같은 거, 에 소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소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봐봐. 우리 용해도 그래프 생각해봐.
야, 얘를 A라고 하고 불순물이 B라는 물질이라고 치자고. 그래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뜨거운 물에 이 약품을, 불순물이 섞여 있는 약품을 거의 포화 상태까지 녹여요. 그러면은 A는 여기에 존재하겠지. 근데 불순물 B는 양이 되게 작으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얘를 이만큼 식히는 거예요, 온도를. 그럼 B는 봐봐. 이때 B는 여기도 불포화죠. 여기도 불포화잖아. 석출된다, 안 된다, B는? B는 석출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이만큼 뭐가 석출된다? A가 석출돼 버리잖아. 이렇게 해서 A를 뽑아낼 때 더 순도가 높게 뽑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포화 용액에 여기에 나무젓가락에 실을 달아가지고 여기에 순수한 A 결정 가루 하나만 딱 묶어놔요. 포화 용액에다가 따뜻하게 데핀 포화 용액. 이렇게 해놓고 요거 잘 덮어놓고 천천히 식히잖아.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여기에 A가 결정으로 이렇게 고다랗게 매달려 있게 돼요. 그러니까 속출된다고 바닥에 깔리는 게 아니라 이걸 시드라 그러는데 같은 물질의 알갱이가 하나라도 더 들어있잖아, 고체 상태로. 그럼 바닥에 깔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러붙어 가면서 그 결정을 키워준다. 그러면 투명하고 예쁜 결정을 뭐 할 수 있다?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딱 우리 그 광물에 보면 광물 결정형 이거 있잖아요. 자연에서 산출될 때의 모양.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제일 잘 되는 거 붕사예요. 그 캠핑 같은 거 갈 때 배 모지 말라고 텐트 부근에 뿌리는 흰색 가루 있잖아. 그거 뜨거운 물에다 녹여놓고 이거 하면은 잘 돼요. 그리고 과학 동아리나 그런 데서 이거 대회 참여하기도 합니다. 부산대에서 여름방학 때 해요. 결정성장 대회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잘 만드냐. 요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재결정. 그러니까 이건 뭐다? 불순물은 소량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석출되지 않죠. 근데 약품 A 약품은 포화 상태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석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지금은 재결정이라고 거의 부르는데 이 경우도 뭐가 있다? 분별결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분별결정이라고 따로 언급되진 않지. 그냥 이것도 재결정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적혀 있긴 하죠. 저건 뭐냐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은 물질이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한 요 정도에 둘 다 놓고 냉각을 시켜버리면 여기서 뭐 A가 속출되죠. 왜? 온도에 따른 뭐가 크다? 용해도 차이가 큰 녀석은 속출이 되지. 근데 B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다 작다? 적죠. 그래서 속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생긴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만 재결정시켜서 뽑아내는 거를 분별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보통 약품들 있잖아요. 실험실에서 쓰는 각종 약품들. 이게
순도에 따라서 가격이 동그라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텐트장에 그냥 배모지 말고 대충 뿌리는 붕산가루 그거 한 몇천 원이면 살 거거든. 근데 그거를 네가 과학 실험용으로 뭔가를 제작할 때 쓰거나 과학 실험용의 퀄리티 품질이 필요하잖아. 그럼 동그라미가 바뀌어요. 몇만 원에서 십몇만 원, 이십몇만 원까지 올라가 버려. 어디까지 순도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이해가 되죠?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순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 시기라를 한 거예요. 이거도 요런 이제 혼합물에 불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스피린, 천일염에서 소금 볶기, 사탕수수에서 설탕 볶기. 그 사탕수수로 설탕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가 이제 농사 짓는 것 중에 사탕수수를 많이 심는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1년에 우기건기예요, 날씨가. 한 3달 비 오고 3달 비 안 오고 3달 비 오고 3달 비 안 와. 그 사탕수수는 우리 옥수수 대는 알지? 비슷하게 생겼는데 옥수수처럼 열매가 크게 맺히는 게 아니라서 이 대 자체의 줄기에 설탕물 성분이 저장이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밭에 쫙 심어놔. 그럼 쭉 자라잖아. 건기 끝날 때쯤에 농부는 커다란 낫 들고 가서 쏙쏙 베어 그냥. 베서 둘둘둘 말아서 길가에 이렇게 잔뜩 쌓아놔. 그러면 트럭 타고 그거 사는 상인이 와가지고 그 쌓아놓은 거 무게 재서 싹 사가요. 그러면 농부는 뭐 하냐? 밑둥은 바닥에 남겨놨잖아. 그대로 들어가서 집에서 자. 비 오는 3달 동안. 가만히 놔두면 다시 자라요. 그럼 또 건기 때 뭐 해? 충분히 맛이 굳어질 때까지 잘 놔뒀다가 배야 될 때 싹 배. 쌓아놔. 그럼 또 와르르 씻고 가. 그럼 이렇게 씻고 간 그 수수대를 껍데기 싹 벗겨가지고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물에 부글부글 끓이면 설탕이 추출돼요. 그러면 그 물이 무슨 물이 된다? 그리고 그 물을 증발시키거나 끓여가지고 바닥에 결정이 남겠죠. 사탕처럼. 그게 뭐다? 그거를 가루로 내면 황설탕이 돼. 그 황설탕에서 색깔 성분을 표백으로 빼내면 색깔을 하얗게 바꾸면 백설탕이 되고 백설탕에 열을 가해서 반쯤 태우면 흑설탕이 돼요. 원래 황설탕이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설탕이에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결정화 시키는 게 재결정이다. 이해가 되죠? 요거 간단하게 필기하고 그 뒤에 아까 안 푼 것들 2개 남았지? 그거 하고 그 뒤에 탐구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원소 이야기 좀 할게요. 원래 우리가 요 원소 단원에서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이 원소랑 원자를 구별하는 것부터가 애매해. 응? 원소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하면 그 말이겠죠. 그지? 그 말인데 가장 큰 차이, 그럼 우리는 언제 원소라는 말을 써야 되고 언제 원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잖아. 얘는 성질이라던가 종류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원소라고 해야 되고, 얘는 그 입자의 개수를 살릴 때 원자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런 거야. 선생님은 오늘 아침에 어텀 크리스피라는 포도를 먹었는데 출근하는 길에 한 12알 정도 먹었어요. 요즘에 나오는 신형 청포도인데 아삭거려. 식감이 아삭아삭 씹히는 청포도가 있어요. 진짜 씹히는 느낌이 사과 같은 느낌이 들게 아삭거려 진짜. 안에 씨는 안 들어있고. 그
캣보다는 조금 덜 달긴 한데 그 아삭거리는 식감이 되게 좋아. 포도는 물컹할 것 같잖아. 껍질째 씹어먹는데 아삭아삭 씹혀요. 있어 그런 게. 내가 먼저 말한 건 뭐 어떤 크리스피라는 청포도를 먹었다면 내가 몇 송이다 몇 알이다가 안 나왔잖아. 그때는 그 포도의 종류를 이야기한 개념이고 알갱이로 12알 먹었다 그랬잖아. 그럼 그거는 포도 알갱이의 의미를 둬서 하나 둘 셋 넷 알렸잖아. 그건 독립된 알갱이라는 뜻이 되니까 입자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거예요. 물이라는 물질은 예를 들면 뒤에 어차피 배우는 개념인데 물이라는 물질의 화학식은 H2O거든요. 그리고 얘를 분자 모형으로 그리면 보통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약간 꺾여 있는 위치상으로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단 말이에요. 물은 두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세 개의 원자,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로 이루어져 있지. 구별할 수 있겠죠, 이제. 요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데, 문제는 이 원소라는 개념이 역사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왔다는 거 있어요. 그 최초가 그리스, 이집트 시대. 나는 그리스 헬라 문화 시대, 헬레니즘 시대라고 안 하고 꼭 이제 과학 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 이집트 시대라고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 이 당시에 이집트에 뭐가 생겼냐면 대도서관이 생깁니다. 그 그리스의 철학 그리고 그 인재들 인도에서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넘어온 수학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초기 화학, 그리고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온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학 시스템이에요. 좀 생소하죠? 걔네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그 지식의 끝판을 가루는 장이 열린데 거기가 대도서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1학년 때 그거 배웠을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 지구 크기 측정,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 배웠잖아. 에라토스테네스 그리스인이거든요. 근데 그 해 그림자를 어디서 쟀어?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에서 쟀잖아. 이집트예요, 그거. 심지어 시에네는 사막 한복판이야. 900km 떨어져 있다고. 그 말은 뭐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디 가서 놀고 있었다? 이집트 가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그리스, 이집트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원소가 모든 사물과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가까운 해석이었어, 사실은. 그러면 그 중에 근원 중에 근원, 근본 중에 근본, 힙합으로 따지면 오지 중에 오지가 누구냐? 무엇이 진짜 오리지널이냐? 그러니까 가장 오리지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부터 출발한다? 원소가 존나 근본은 당연히 하나여야 되지. 그래서 한 가지의 원소다라는 게 이론 소설이에요. 원소 한 개다. 그래서 물이다. 탈레스. 공기다. 아낙시메네스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 이름 중요한 건 아니니까. 불이다. 헤라클레이토스. 그 다음에 이상한 아저씨 하나 끼입니다. 숫자다. 피타고라스. 이 형은 왜 여기 와서
정답이긴 한데, 현대 그 매트리스 영화를 갑자기 미래에 와서 매트리스 영화를 보시고 감명 깊게 과거로 돌아가서 헛소리하고 있는 시대의 트롤 피타고라스 아저씨. 숫자가 원소다. 목미. 자, 이렇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철학의 시대니까 자신이 가진 논리적인 사고로 좋은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연설을 하고 안 좋은 말로 디스전을 하고 랩 배틀을 하고 있겠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그 뒤에 숟가락을 얹는 양반이 사원소라는 걸 주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개는 부족한 것 같고 한 4개 정도 하면 나도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 분 말 다 맞고 거기에 흙도 얹어서 4개입니다. 졸라 잽실하지. 물도 맞는 것 같고 공기도 맞는 것 같고 불도 맞는 것 같은데 내 의견 얘네들하고 전혀 제일 상관없을 것 같은 거. 흙 하나 얹어서 4개가 원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양반이 엠페도클레스예요. 그리고 이쯤에 또 헛소리 하는 양반이 하나 더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되게 중요한 양반이죠. 이 사원소설과 전혀 반대되는, 즉 대항하기 시작한 첫 학자가 아톰이라는 걸 가지고 온 데모크리토스예요. 현재 우리가 원자를 영어로 뭐라 부르느냐? 아톰이라 부릅니다. 이 아톰은 그리스어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자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입자라는 주장의 뒷면에는 뭐가 하나가 더 포함이 되느냐? 물질이 입자로 구성된다면 반드시 입자와 입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뜨게 생겼죠. 그 빈 공간이 진공을 존재한다라고 인정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존재해야 된다. 여기에 꽂혀서 이 데모크리토스와 대립하는 그 다음 사람이 사원소 사성질 변환의 연속적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 학자가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야. 여기에 연속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진공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인 거야. 그리고 사원소 사성질 변화는 무슨 소리냐? 물, 불, 공기, 흙의 4가지 원소는 각각 2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게 뭐냐면 따뜻함, 차가움. 따뜻한 건 가벼워서 위로 뜨고요. 차가운 건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그럴듯하지. 공기 따뜻하게 데피면 위로 올라가죠. 불꽃도 막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건조함과 습함이라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질들이 바뀌면서 원소, 즉 물질이 바뀐다라는 주장이에요. 건조하면서 따뜻한 게 물이에요.
차갑고 습한 것이 당연히 그건 불과 정반대 성질인 물이 되겠지. 자, 잘 봐. 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되지. 그래서 공기가 돼요. 물이 꺼지면 뭐가 남아요? 그래서 흙이 남는 거예요. 자, 흙이 습해지면 뭐가 생겨요? 물기가 생기죠. 물을 따뜻하게 하면 공기가 되죠. 공기가 건조하면 뭐가 나요, 산에? 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원소가 네 개의 성질에 따라서 원소가 서로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주장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합니다. 이 둘의 논쟁에서 아이러니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기게 되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네 말대로라면 공기는 입자가 매우 널찍널찍해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게 편한 거고 물은 입자가 좁으니까 돌아다니는 게 불편한 거고 고체는 입자 사이에 빈틈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뚫고 들어가는 거다 라고 한다면 공기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열은 누가 전달하고 소리는 누가 전달하는데?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데모크리토스. 진공이라며 아무것도 없다며 그러면 소리랑 빛은 누가 전달해 주는데? 그럴듯하지 질문. 예리하죠? 그거를 데모크리토스가 대답을 못해요. 자, 거 봐라. 그러니까 진공이란 건 없는 거야. 거기도 뭔가가 채워져 있다는 거지. 나는 그걸 원소라고 생각한다. 이게 연속설의 개념은 뭐냐면 요 둘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사과가 있어. 얘를 잘게 쪼개면 결국 우리는 더 쪼개지 못하는 어떤 원자들이 남는다라는 거고. 얘는 사과를 나누다 보면 그 밀도나 농도가 너무 작아지니까 소멸한다였거든.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도 된다? 공기 중에 원소가 흩어져 있고 얘네들은 농도나 밀도가 너무 낮으니까 안 보이잖아. 얘네들을 꽉 모아서 농도를 엄청나게 높이면 여기에 어떤 물질이 뿅 하고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지. 따지고 보면 이거 환타지에서 마법사들이 마법 쏘는 이야기예요. 공기 중에 있는 불속성 원소를 고대의 신이나 드래곤으로부터 얻어낸 루너라는 언어를 통해 주문을 외우면 내 손 위에 불속성 원소를 잔뜩 모아서 농도가 진해지면 불덩어리가 뿅 하고 던져. 그 이야기하는 동네가 돼버려. 근데 어쨌거나 그런 논쟁에서 데모크리토스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져요. 이 뒤의 시대는 로마란 말이야. 역사적으로. 너희도 이제 사회 시간 2학년이니까 역사 배우잖아요. 로마 시대는 인본주의, 그 다음에 실용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이런 뜬구름 잡는 헛소리는 안 합니다. 학자들이. 기술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정복하기가 바빴던 거지. 그래서 실용적인 기술에 집중해요. 산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로 물을 끓여오고 도시에서 사용한 물은 하수도를 통해서 정화 처리해서 돌려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레가 잘 다녀야 되니까 포장도로를 깐다든지.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뭔가 발전이 잘 안 돼. 그리고 로마 시대의 끝 중세가 시작될 때 기독교라는 종교가 국가의 종교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중세가 시작이 돼요.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과학기술은 태클을 받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 이단 재판, 종교 재판, 마녀 재판이라는 재판이 거의 이런 식인 거야. 중세 시대에 감기에 걸렸어. 콜록콜록해. 그럼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드려야 돼요.
잘 안 났잖아.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진 소중한 재물을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나를 낫게 해달라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독교가 이 온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예를 들어 어떤 시골 산골에 대대로 약초를 캐는 할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할매가 사는 동네 부근의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 할매한테 가서 감기에 좋은 약초를 받아다가 물 끓여 마실 때 물에 넣어서 차로 끓여 마시고 스프라던가 이런 거 끓일 때 집어넣어서 그거를 끓여가지고 그 요리를 먹음으로써 나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할매가 있는 동네의 교회는 장사가 잘 안 되겠죠. 할매한테 약초 사러 가지 교회 헌금하러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교회 그 신부 입장에서 할매가 뭐로 보일까? 마녀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풀떼기 먹고 나았다는 이야기는 없잖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쓰다듬었더니 나았다는 나오잖아. 그리고 그 할매가 맞아, 자기가 맞아. 자기가 맞는 거야. 중세니까요. 그럼 그 할매를 그 이단 심판관 했을 때 마녀다 해가지고 쇠사슬로 칭칭 감아가지고 한겨울철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호수 가운데 얼음 깨고 휙 집어 던져버려. 그럼 할매가 물에 빠지겠죠. 그게 빠져서 죽었어.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던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살아나오면 마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찔러 죽이면 돼. 마녀니까. 이게 중세입니다. 그럼 이 중세 시대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다니면 돼, 안 돼? 돌아다니면 죽겠지. 그래서 숨어요. 숨는데 어디 숨냐? 귀족한테 숨어요. 그 시대가 연금술의 시대입니다. 연금술사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 변환에 꽂혀요. 그래서 더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어. 연금술사들의 꿈은 아니에요. 예를 만드는 겁니다. 해리포터 1권 제목이 뭐게? 마법사의 돌. 그게 예예요. 이 돌로 만들 수 있는 물약이 엘릭서입니다. 게임이 떠오르면 줄여라. 그럼 이 엘릭서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돌을 금으로. 그리고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있죠. 영생을 줄 수 있어요. 그 해리포터 1권에 그래서 그 헤르미온느가 백과사전 들고 와가지고 책 펼 때 나오잖아. 현존하는 현자의 돌의 마법사의 돌의 유일한 주인은 니콜라스 플라멜이며 그의 올해 나이는 650세다. 야, 이거 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겠냐, 없겠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이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러고 아이러니하게 어디 숨냐? 그 가장 교회의 힘이 세던 그 시대에 이탈리아에 숨어요. 왜 이탈리아에 숨냐면 이탈리아가 통일이 제일 늦었거든. 그때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싶었던 수많은 귀족들이 자기 밑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식객으로 모셔다가 예술 작품도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게 해요. 가장 유명한 양반이 빈치 마을의 레오나르도 로시라고. 그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 이름 자체가 그 뜻이야. 귀족인 게 아니고. 빈치 마을에서 온 레오나르도 로시.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 양반 뭐 만들었는지 생각해봐.
전차, 기관총, 비행기, 도석기, 헬리콥터. 물론 제대로 완성된 건 없긴 한데 실제로 전차는 만들었었어요. 그 원뿔 모양으로 마차 수레에 원뿔로 덮개를 덮고 사방으로 총이나 대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래놓고 돌격시키는 거. 막 그런 거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장 유명한 연금술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끝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 파라켈수스라고 하는 본명이 뭔가 있었는데 본명 기억이 안 나고 연금술사로서 자기를 숨긴 가명이 파라켈수스거든요. 이 양반이 독일인가 네덜란드인가 그쪽 태생에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연금술사인데 뭐로 가느냐? 약학으로 변해갑니다. 그 약초 말고도 광물이나 이런 데서 특정 원소나 성분을 뽑아내서 특정 질병을 낫게 하는 약을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저 연금술의 기술이 발전해 가고요. 그리고 저 중세시대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뭐를 하죠? 얘네들은 어쨌거나 만들어야 되니까 실험을 하잖아. 그 실험의 도구와 들키면 죽잖아. 각종 암호가 기호로 발전해서 현대의 원소 기호로의 변화가 시작돼요. 해리포터에 보면 막 이상한 재료들 넣잖아요. 뭐 박쥐의 간 몇 개, 뭐 만드라고라 즙액 얼마, 개미 심장 몇 개, 막 이래 넣잖아. 진짜 그 물질을 넣었을까요? 아니면 그게 암호로 숨겨져 있는 각종 물질들 혹은 원소였을까요? 두 번째 거라는 거야. 그래 놓고 자기가 뭘 만드는지 들키면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죽을 때다 돼서 자기 수제자한테만 암호문 해석하는 법을 이제 넘겨주는 거. 그렇게 비밀리에 연구해야죠. 안 그러면 들키면 쇠사슬에 칭칭 감겨서 호수에 던져진 뒤에 그 꼴 나야 되니까. 그러고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오면 보일, 라부아지에 하면서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